솔개는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다. 최고 70년까지 수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장수하려면 40대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 솔개에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죽은 날을 기다리든가 6개월여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거쳐 다시 사냥할 수 있도록 변신하든가.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올라가 둥지를 지어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한다.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날 수 있게 말이다.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발톱이 새로 돋아나면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6개월을 지나 날개에 새 깃털이 돋아나는데 솔개는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마쳤다. 하늘로 다시 힘차게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릴 것이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향상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해요. 이게 어딘가에서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책에서 나온 말인지를 기억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정확하게 향상성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튼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향상성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가 없대요. 어떤 책으로도 무서운 선생님으로부터도 누구에게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나야 하는 재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천만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책을 듣고 책에 관심이 있고 책을 읽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향상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다는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얻을 수도 없는 기본 자질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이? 그렇죠. 바로 실행하거나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간단하죠? 진짜 간단한가요? 간단하죠. 예를 들자면 식욕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밥을 먹이죠?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쉬운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유노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독서로 갱년기를 극복하고 큰딸과 함께 작가가 되어서 한국 최초 모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미숙 작가의 책입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겨우 고작 3년 전에 시작한 독서로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고 유튜브도 하시고 책을 무려 그간에 2권을 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얼마 전 75세로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꽃보다 누나에서 이미연 배우가 윤여정 배우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막상 작품을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세요? 윤여정 배우는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똥 밟았다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빼라고 해? 그냥 해야지. 근데 다 잃는 것 같아도 사람은 또 얻어. 어떤 경험이라도 얻는 게 있어.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그런데 다 아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내려놓는 거지. 나는 웃고 살기로 했으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50은 윤여정 배우처럼 열정을 다해 성장하는 50이다. 노년 파워에 힘입어 중년 파워를 보여줄 때다 라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인상적이었던 두세 꼭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중년의 뇌가 가장 훌륭하다. 중년은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어정쩡한 나이다.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 주목받지도 못하고 존재감도 덜하다.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는 죄다 짊어지고 산다. 회사에선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의 긴장 속에서 살고, 집에선 아이들 사교육비와 노부모 간병에 허리가 휜다. 아무도 중년을 황금기라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중년을 인류가 조명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중년 연구가 여기저기에서 꽃피고 있다. 중년의 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중년의 뇌가 가장 똑똑하다. 중년의 뇌가 가장 똑똑하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40대에 접어든 중년의 대화엔 부쩍 지시대명사가 늘어난다. 저기 가서 저거 가져와 라는 식으로 말이다. 알아듣지 못하면 이거 여기 있잖아 라며 버럭 성질을 내기 십상이다. 거기, 그거, 이거, 여기가 뭔지 머리에서만 뱅뱅 돌 뿐 도무지 고유명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건 또 어떤가? 나는 3명밖에 없는 아이들 이름을 툭하면 바꿔 부른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년이 그렇단다. 심지어 이름을 바꿔 부르고는 바꿔 불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서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역시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 라며 치부해 버리곤 한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중년의 뇌는 의기소침해진다. 조선시대 왕의 이름과 연대기와 시를 줄줄 외우고 생생히 기억하는 총기 넘치던 그 옛날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 늙었어. 그런데 뇌의 능력은 기억력이 다가 아니라고 한다. 말 실수를 해도, 이름을 바꿔 불러도, 툭하면 깜빡해서 냄비를 태워도 중년의 뇌는 가장 훌륭하다. 인지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 케임브리지 해부학자인 데이비드 베인브리지의 중년의 발견과 뉴욕타임즈 의학기자인 바버라 스트로치의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는 과학계의 파편화된 중년 연구를 집대성해 가려져 있던 중년의 저력을 끄집어냈다. 중년에야 비로소 신을 닮은 지혜와 이성과 기억력을 갖는다. 중년의 뇌는 놀랍도록 유능하고 재주가 많다. 더 똑똑하고 침착하며 더 행복하다. 온갖 것들을 그냥 안다. 인지와 감정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시기. 경탄스럽도록 에너지가 효율적인 때. 리더를 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바로 중년이다. 중년 뇌의 가장 유명한 연구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심리학자인 윌리스와 그의 남편 워너 샤이의 시애틀 종단 연구다.
연구 대상이 방대하다. 1956년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복잡한 인지능력 검사도 있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40에서 60대까지 중년의 성적이 가장 높았다. 6범주 중 무려 4범주인 어휘, 언어기억, 공간정향, 귀납추리에서 젊은이들을 능가했다. 뇌가 최고 수행력에 도달하는 시기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은 50대 후반에서 정점을 찍었고 여성은 60대에 들어서까지 계속 상승했다. 남성은 공간정향 검사에서, 여성은 어휘와 언어기억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년과 청년의 뇌력을 나란히 비교한 연구도 꽤 된다. 일리노이대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 아트 크레이머는 항공교통 관제사처럼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일에서 두 집단의 뇌를 들여다보았다. 처리 속도는 젊은 관제사들이 빨랐고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3차원 모습을 상상하는 능력이나 모호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같았다. 한편 관제사의 핵심 능력 중 하나인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피하기에선 중년 관제사가 젊은 관제사를 능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뇌과학자들은 중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 인생 경험에 훨씬 더 많이 축적했기 때문 등으로 분석한다. 뇌과학자들은 중년의 뇌가 다음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말한다. 경험과 판단력. 나쁜 사람이나 잘못된 길을 알아보는 능력은 중년에게 정점을 이룬다. 사회적 전문 지식, 타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능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인생의 선택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적 질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65세 전후이다. 재정적인 결정. 신경경제학자에 따르면 저당이나 이자율 등 복잡한 금전 문제에서 50대가 가장 뛰어난 계산력을 보였다. 통합적 사고. 사물의 연관성을 보는 능력은 중년기에 절정을 이룬다. 패턴을 인식하고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강하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젊은 뇌보다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상관된 정보의 경우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한다. 요점 파악. 나이가 들면서 더 쉽게 주제를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하게 된다. 아이들은 단어를 주면 뜻과 이미지를 그대로 외우지만 중년이 되면 넓은 범주의 의미로 이해한다. 글자 그대로의 기억은 청년기가 지나면 쇠퇴하지만 요점 기억은 노년 후반까지 더 좋아질 수 있다. 중년은 억울하다. 가장 똑똑하고 행복한 시기임에도 평가절하된 면이 있다. 이런 중년의 오해 이면엔 문화적인 문제가 웅크리고 있다. 노화는 순차적 상실이라는 단순한 인식말이다. 또 그간 학자들이 중년은 건너뛴 채 노인들을 대상으로만 노화를 연구하는 이유도 없지 않다. 많은 사람이 중년의 인생이 주는 귀중한 기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자신이 꽃보다 향기롭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운명만 탓하며 헛된 곳에서 기적을 찾으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고정관념에서 사로잡혀 반복하는 무료한 일상만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간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여선 안 된다. 인생 이막을 멋지게 열어야 다음 세대도 보고 배운다. 우리 스스로 중년의 뇌가 가장 똑똑하다는 걸 믿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일어난 일은 내게 꼭 필요한 일.
갱년기가 오면 열과 땀이 많이 나는데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이 모든 건 뇌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뇌를 통제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열이 날 때마다 증상에 신경 쓰면 얼굴이 걷잡을 수 없이 후끈거리며 땀이 흐른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없이 다른 것에 몰두한다. 열이 오르다가도 내려간다. 화나는 일이나 신경에 거슬리는 일에 시선을 두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진다. 갱년기 증상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뇌는 창조주의 명령과 같다.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기며 살 권리가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뇌의 엔도르핀은 즐겁고 행복한 의도대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불평하고 화내며 의도에 맞지 않게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한 여류 작가의 이야기다. 작가가 되기 전 그녀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훈련소로 가게 되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오두막집에 달랑 혼자 남았다. 시도 때도 없이 모래바람이 불어닥쳐 입안에서 모래알이 씹히고 음식을 해두면 금방 쉬었다. 몇 달 만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마침내 고향 부모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아요. 지옥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답장엔 두 줄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감옥문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죄수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다른 하나는 흙탕길을 본다. 이 두 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기피했던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과 멍석자기 기술을 배웠다. 사막의 식물들도 자세히 관찰했다. 선인장, 육하식물, 여호수아 나무 등 살펴보니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빨갛게 저무는 사막의 노을 저녁에도 신비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을 책으로 펴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만 변했다. 생각을 돌리면 힘들었던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사막은 지옥이 아니라 온갖 경이로움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이었다. 지옥은 스스로 세운 것이었다. 미국의 여류작가 델마 톰슨의 이야기다. 행복할 힘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내게 필요한 일이다. 인생 후반, 영혼 안에 내재해 있는 불안을 치유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라.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이 사는 세상도 바뀐다. 불평을 중단하고 모든 걸 내게 필요한 일로 받아들이며 부정적인 생각이 발신되는 주요 출구를 없애라. 당신은 갱년기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투사된 것이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는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건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델마 톰슨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된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스물거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전과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어떤 건 완전히 포기해야 하며 미뤄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이성의 잣대로 꼼꼼히 따져보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살피고 뜻대로 할 수 없는 거라면 과감히 버려라. 당신도 지금 이 순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딛길 바란다. 비록 힘든 상황에 처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세상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오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건 타인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모든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흘러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행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애써 붙잡지 않는 것이다. 내 의지로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내 생각과 판단, 욕망, 언어, 행동에 대해선 내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인간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강한 독성을 지니는데 뱀독에 버금갈 정도라고 한다.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주 작은 미량이지만 항상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독 때문에 병에 걸리고 노화가 진행되어 갱년기가 빨리 오게 된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견디고 뛰어넘어 극복하면 뇌엔 엔도르핀이 나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며 인생을 보낼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기분 좋은 생각, 운동이나 공부 같은 성취감을 달성해도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온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동물은 원뇌만으로 살아간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수컷은 암컷을 보면 번식 활동을 하려 한다.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활동한다. 인간도 이와 같은 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겐 대뇌 피질이 있어 본질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메슬로의 인간 욕구 발전 5단계.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인간의 동기가 움직이는 일반적인 양상을 묘사하고자 각 동기 단계를 생리적, 안전, 애정과 소속, 존중, 자아 실현의 욕구로 명명했다. 이 5가지 욕구는 첫 단계부터 하나씩 올라가듯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욕구를 향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1. 생리적 욕구. 가장 낮은 단계로 음식, 물, 수면, 성욕이나 식욕 등의 생리적 욕구이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욕구로 욕구 피라미드 최하단에 위치하며 파충류의 뇌에서 나온다. 2. 안전의 욕구.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닌 평상심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안전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과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개인적인 안정, 재정적인 안정, 건강과 안녕, 사고나 병으로부터의 안전망. 전쟁이나 자연재해, 가정폭력, 유아학대와 같이 개인의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한다. 배가 고플 땐 부끄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먹을 걸 찾아 헤매며 위험을 무릅쓰지만 이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3. 애정과 소속의 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소속되어 함께 하려는 성향으로 생존을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은 동물적 수준의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 해당된다. 자존심을 지키고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자신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목표를 달성하면서 느끼는 충족감을 바탕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상, 명성, 권력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집단에 속했다는 점을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4. 존중의 욕구.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자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잘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한다.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뭔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5. 자아 실현의 욕구. 욕구 피라미드의 최상부에 위치한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각 개인의 타고난 능력 혹은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길 바라며 자신을 창조적인 경지까지 성장시켜 완성함으로써 잠재력의 전부를 실현하려 한다. 4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면 최고 수준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결핍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향한 긍정적 동기의 발현이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때때로 한계에 부딪히지만 극복하면서 더욱 분발하는 걸 뜻한다. 메슬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인간다운 욕구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아 실현 단계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 4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욕구에 대한 숙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 가지 욕구를 이룬 뒤에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부차적인 혹은 상위 단계의 욕구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 50대 이후엔 낮은 단계에서 만족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높은 단계의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야 한다. 기본적인 욕구에 낮은 단계에서 만족하려는 자신을 높은 단계의 욕구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삶의 만족도나 충족감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5가지 욕구 중 낮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물론 낮은 단계의 의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욕구 단계를 높일수록 뇌에서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되면서 쾌감도 커진다. 욕구가 높아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50대부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한다면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50 이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누구나 적당히 게을러지고 재미있어지고 편해지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당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 누구나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며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간다. 대부분은 출발이 비슷했다는 것도 또 노력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결과만 놓고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안다. 인간의 참된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말이다. 그건 외모나 직업, 성공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참된 본성과 교감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인간의 참된 본성은 가장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삶이 편안하게 다가오면 아니란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건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당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성장이 없으면 지금과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솔개는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다. 최고 70년까지 수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장수하려면 40대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 솔개에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죽은 날을 기다리든가 6개월여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거쳐 다시 사냥할 수 있도록 변신하든가.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올라가 둥지를 지어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한다.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날 수 있게 말이다.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발톱이 새로 돋아나면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6개월을 지나 날개에 새 깃털이 돋아나는데 솔개는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마쳤다. 하늘로 다시 힘차게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릴 것이다. 모든 변화엔 고통이 따른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솔개처럼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적당히가 아닌 고통스러운 갱생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바라는 삶을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50대의 재충전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다. 보다 건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곧 좋은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